하겠습니다. 본문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이해와 감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죠. 목계장터라는 제목은 어떤 장소, 지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보통 장터가 이제 그 시골 읍내에 교통이 발달한 곳에 있는데, 목계 장터는 어떤 그 육지, 그러니까 이런 남한강변, 그러니까 강변에 있는 그 나루터입니다. 나루터. 보통 장터하면 이제 이렇게 시골 읍내에 사방으로 길이 뻗어 있는 이런 이제 요충지에 이제 이 장터가 형성되기 마련인데, 목계 장터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남한강변. 여러분, 그 한강이 남한강과 북한강, 이 지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북한강이 이렇게 흘러오고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게 이제 두 물이 만나는 곳이 두물머리가 되고요. 양수리라고 부르죠. 만나서 이게 청평을 지나서 여기 이제 양평을 지나서 청평을 지나서 서울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보고 있는 한강은 이제 북한강 지류, 이쪽으로 넘어가면 춘천과 소양강댐이 나오죠. 그리고 이 남한강, 이게 남한강, 이쪽이 남한강 지류입니다. 이 남한강은 이쪽 양평 여주를 거쳐서 저쪽 충청북도, 충북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주를 지나서 충북 어디 근처에 이제 옛날 남한강 지역의 육지 내륙 수로로서 이게 이제 소위 교통의 강을 이용한 수운인, 강물 이용한 수운이라고 부르죠. 강물을 이용한 운송이 발달했습니다. 그 강물에 배를 띄워서 그 농산물과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자, 수요가 많은 서울로 이렇게 싣고 가서 소위 유통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 충북 지역에 많이 번성했던 이 장소가 바로 목계 나루가 있습니다. 이 목계 나루에 장터가 있는데 그 장터를 목계 나루 장터를 줄이게 되면 목계 장터가 되겠죠. 자, 이게 조선시대부터 발달했던 그 목계나루 장터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가 오면서 전철이라네. 기차, 철도를 많이 노선을 만들죠. 자, 이 근처로 충북선이라는 기차 철도가 부설됩니다. 철도가 부설되면서 기존에 남한강에서 나루 장터를 이용해서 이 서울로 이 물건들을 움직였던, 자, 이런 이제 수운을 이용한 방법이 쇠퇴하게 되겠죠. 자, 장터 목계 나루터의 역할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차 철도를 이용한 이제 물건, 자, 이 상품과 여러 가지 그 지역 특산물들의 이제 운송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죠. 그러자 목계 장터는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오답니다. 이 시는 바로 이러한 목계 장터가 쇠퇴하는 그런 배경을 삼아서 붕괴되고 있는 농촌 사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목계나루가 쇠퇴하게 되자 목계나루 근처에서 뭐 이 목계나루 장터에 와서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여기에서 재배해서 쌀농사를 하고 밭작물을 재배해서 이 장터를 통해서 먹고 살던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이제 살아갈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묵게나루 근처, 장터 근처에 살았던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런 농민들을, 주로 농경사회니까 농민들이죠. 근처에 정착해 살고 있던 농민들은 더 이상 살아갈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돌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그 일제의 이런 개발이 무조건 나쁜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걸 통해 수탈을 하면 일제가 나쁜, 분명히 이제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철도로 인해 수운, 강물을 이용한 수운으로 할 수 없는 더 많은 물자가 쉽게 운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송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지역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떠돌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있는 거죠. 그 민중의 애환을 그린다. 여러분, 애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애환이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애자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플 애자고요. 슬픔. 환이라고 하는 건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애환을 뜻을 풀이하면 슬픔과 근심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자, 해뜰 날도 있지만 그런 기간은 되게 짧고, 상당의 이 삶의 시간들에는 근심 즉 애와, 근심 즉 환과 슬플 애환이 이제 지배적인 거죠. 자, 그런 정착지를 잃어버린 시대와 농촌의 변화에 따라 정착한 삶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중의 삶의 애환을 그리는 게 이 시의 배경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 두고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살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왼쪽 와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년 볼게요.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한다. 자, 여러분, 딱 봅시다. 하늘, 땅, 이건 천지라고 하죠. 이건 운명적인 어떤 존재들입니다. 자, 운명이 나에게, 화자에게, 자, 화자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네요. 구름이 되라 합니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단어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구름은 하늘 한 자리에 이렇게 머무를 수가 없고 항상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구름의 의미는 방랑, 유랑, 떠돌이, 이런 의미가 당연히 있겠습니다. 되라고 하고, 바람이, 땅은 날들어 역시 비슷한 속성의 바람이 들어간다. 자, 바람 역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쉽게 한쪽으로 불어가죠. 자, 바람 역시 자, 방랑과 유랑과 떠돌이의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떠돌이의 삶이라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을, 인간의 삶의 방식을 자연물, 구름과 바람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네요. 자, 인간의 삶을 자연물을 통해서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일행과 이행이 문장 구조가 되게 유사하죠. 무엇은 날더러 무엇이 되라 하고, 무엇은 날더러 무엇이 되라 한다. 자, 문장 패턴이 유사하게 대꾸로 되어 있죠. 대꾸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되겠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운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요, 끊어서 읽어볼게요. 첫 줄이 여기까 하고까지인데 여기에 덩어리가 몇 개로 나뉘어서 읽어지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늘은 한 덩어리, 날더러 두 번째 덩어리, 구름이 세 번째 덩어리, 되라 하고까지 끊겠습니다. 슬러시 두 개를 넣어서 네 번째 덩어리. 자, 두 번째 이행도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한다. 자, 이렇게 한 호흡 단위 안에 네 개의 작은 덩어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네 개의 덩어리의
음절이 자 일종의 걸음을 걷듯 띄어 읽게 되죠. 이걸 사음보라고 합니다. 사음보. 자 사음보의 자 끊어 읽기의 운율, 사음보의 끊어 읽기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것도 역시 운율의 형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1, 2연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에 의한 운율이 있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운율의 내용이 되겠고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또한 자, 두 번째로 사음보의 끊어 읽기의 반복도 역시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사음보의 끊어 읽기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운율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1, 2행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늘과 땅의 함축적 의미가 뭐냐? 당연히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운명, 역사, 사회적 힘, 절대적인 존재, 당연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이해해 두면 되겠고요. 3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자, 당연히 이건 목계 나루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목계 장터, 이 나루 장터에 자, 청룡, 흑룡이 흩어져 비가 기었다. 청룡, 흑룡은 막 꿈틀거리는, 청룡은 블루 색깔이고 흑룡은 검은색이죠. 자, 흰색이었다가 아니 흰색이라 흑룡 검은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비구름과 먹구름을 의미하고요. 비구름이 먹구름이 흩어져서 자 비가 내리고 했다는 그런 전설이 이 목계나루 장터에는 이어져 옵니다. 자, 목계나루 장터에서 이어주는 전설을 시 구절로 갖고 온 거죠. 그렇죠? 자, 그 나루터에 잡초나 일개운은 찬바람이 대라네. 자, 잡초나 일개운, 잡초라고 하는 거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풀이죠. 자, 이거는 보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뭘 상징해요? 민중을 상징하죠. 민중을. 자, 뭐뭐라네.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뭐뭐라네라고 하는 특정한 어미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올라가서 봤을 때 봅시다. 올라가서 봅시다. 올라가서 보면 여기 이행에도 되라하네가 있습니다. 되라하네. 여기 안에 보이죠? 자, 이렇게 되라하네 네, 그 다음에 되라하네 네. 그래서 보면 특정 어미가 두 군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결 어미도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운율을 이루는 세 번째 요소가 되겠네요. 세 번째 요소로서 특정 어미의 특정 종결 어미, 뭐뭐하네라고 하는 특정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운율을 만들고 있네요. 운율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백길이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자,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목계, 나루 장터에서 배를 타고 사흘을 가면 어디까지 간다? 서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한양까지 남한강을 타고 쭉 올라와서 북한강과 만나는 양수리 두물머리를 지나서 좀 지나오면 서울을 이제 도착할 수가 있죠. 사흘 거리입니다. 그 사흘 목계 나루터에서 아을에 나을 찾아 밥값은 파는 아을에 나을 찾아 밥값을 판다. 자, 여러분 옛날 전통장은 보통 5일 간격으로 열립니다. 이걸 5일장이라고 부르죠. 매월 4일, 그 다음 장은 5일 뒤니까 9일이 되겠는데요. 자, 매월 4일과 9일에 목계나루에서
장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 장터를 찾아가서 박과 분을 판다. 박과 분. 이 분은 이제 화장품의 분입니다. 박과 분은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당시의 장사꾼들은 어때요? 물론 이제, 어, 서울 한양에 이제 그 종로 거리에서, 가게를 내고, 고정된 곳에서 장사하는 그런 소위 그 돈 좀 많은 장사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장사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짐을 지죠, 등짐. 이렇게,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등짐을 칩니다. 이렇게 등짐을 지고 어깨에 매겠죠, 이렇게 매고. 자, 이 등짐 속에 이걸 우리가 보찜이라고 하죠. 보찜에다가 이러저러한 조그만 자질구레한 이 조그만 생필품들을 이제 혹은 여러 가지 기호품들이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소금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등짐 보찜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넣고 떠돌아 댕기면서 떠돌이 장사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박물장수라고 불러요. 박물장수. 자, 목괴 나루토에 가서, 장터에 가서 매월 4일 9일마다 5일장에 가서, 자, 박물장수가 나한테 되라는 것인가? 박물장수. 그러니까 정착하는 삶을 이제 포기하고 떠돌이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되라네 역시 뭐뭐하네라고 하는 특정 종교 어미가 반복되면서 자, 운율이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앞에 주의할 점은 여기에 서러운이라고 하는 자, 이런 수식어구가 붙어 있습니다. 박물장수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러울 수밖에 없죠. 그죠? 서러운 박물장수. 떠돌이 박물장수의 삶의 애환. 여러분 아까 애환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슬픔과 근심.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박물장수 혹시 방랑의 삶 그리고 떠돌이의 삶을 가리키겠죠. 자, 그 밑에 한번 별표 한 부분 봅시다. 방랑의 삶을 의미하는 시어들을 모두 한번 찾아 써보자. 자, 구름, 바람, 잔바람, 박물장수, 떠돌이 등등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1행부터 7행까지 선생님이 묶어놨는데 원래는 연구분이 안 돼 있는데 자, 연구분이 안 돼 있고 행만 나와 있습니다. 연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구분해 정리할 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7행까지 묶어서 떠돌이로서의 삶에 대한 운명적인 인식을 표현하고 있죠. 하늘과 땅이 나더러 되라고 해. 그리고 서러운 박물장수가 되라 하네. 저 하늘과 땅이 시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연 부분이죠. 사는 날들어 들꽃이 되라 하고 똑같네요. 또 1년에 나왔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산이 자, 이건 절대자 운명이죠. 운명. 자, 강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대자 혹은 운명이 나에게 들꽃이 되라 한다. 자, 여러분 들꽃은 어때요? 앞에 나왔던 구름, 바람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상반되는 의미가 있겠네요. 구름과 바람, 잔바람은 방랑이나 떠돌이의 의미가 있었었죠. 그런데 들꽃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커다란 나무처럼 땅속 깊이 아주 강력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들꽃은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줄 나오는 잔돌 역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 다 정착의 삶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1행, 2행의 구름 바람과 지금 여기
팔행구행의 들꽃찬돌은 어떤 의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구름바람과 이 들꽃찬들은 무슨 관계? 대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미지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팔행부터는 들꽃처럼 잔돌처럼 정착의 삶을, 자, 거대한 운명이 누구에게? 하자에게 정착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 우리가 가리켜서 시적 전환, 시상의 전환이라고 부르죠. 시의 내용, 즉 다시 말하면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들꽃과 잔돌이 어때요? 커다란 나무처럼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착의 삶 역시 우리에게 완전 뭐 떵떵거리면서 삶을 잘 영위한다기보다는 뿌리는 받고 있지만 힘든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즉 미천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산과 강의 운명이 절대적인 존재가 화자와 그 소위 뿌리 뽑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민중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산과 강의 의미, 운명과 절대 존재이다. 하늘 땅의 의미와 동일하네요. 자, 팔행구행은 자, 정착하는 삶에 대한 운명적 인식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미천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소위 약간 힘든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정착의 삶이죠. 자, 여기가 제가 두 번째 박스 팔행구행을 내용상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건 자, 세 번째 의미 단위 부분인데요. 자, 십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십행을 보니까 이렇게 문장이 나오네요. 산설이 맵차거든 얼굴, 자, 풀 속에 얼굴을 묻고. 자, 산과 서리는 어때요? 산서리는 산에 내리는 가혹한 서리. 그죠? 풀 속에 얼굴을 묻고, 자, 산서리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정적 의미가 있겠네요. 부정적 의미가. 그쵸?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자, 이거는 가혹한 시대 현실을 가리킵니다. 혹은 시련과 역경을 가리키겠죠. 서리는 차가운 거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 여울이 뭐지?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의미가 있겠는데요. 자, 바위 뒤에 붙으라네. 풀 속에 얼굴을 묻어라. 자, 바위 뒤에 붙어라. 이건 뭡니까? 시련을 인내하면서 살아남아라. 죽지 말고 살아남아라. 너는 살아만 있어라. 이런 뜻이죠. 누가? 산과 강이 화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힘들 때 그냥 힘들 때 죽으면 안 되잖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굴을 묻고 또 바위 뒤에 붙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남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인내하는 방법밖에는. 자, 민물새우 끌어넘는 토방의 툇마루. 여러분, 토방의 툇마루가 옛날 시골집을 보면요. 이렇게 시골집이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앞에 대청마루가 있고요. 안방이 있고 이쪽에 부엌이 있습니다. 근데 토방 툇마루는 어디냐면 이 정면 쪽 말고 후면 쪽에 있습니다. 후면. 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 뒤쪽에도 조그만 앞에 정면에 여기 대청마루, 여기가 대청마루인데 앞쪽 정면의 대청마루는 넓어요. 그 뒤쪽에 있는 여기 마루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툇마루, 조그만 마루를 툇마루라고 불렀어요. 크기가 작아. 뒤쪽이니까. 앞쪽에 있는 마루는 대청마루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마루는 토방의 툇마루라고 불러요. 아무튼 토방 툇마루
거기에서 민물새우가 끓어넘습니다. 여기에 민물새우가 왜 끓어넘칠까요? 옛날 시골서는 이제 이 젓갈 같은 거를 담아서 먹는데요. 젓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재료가 뭐냐면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 새우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민물에 있죠. 자, 남한강변에는 강가기 때문에 민물새우가 흔하게 잡힐 수가 있겠고, 그 민물새우를 이런 조그만 항아리에, 이 조그만 항아리에 담습니다. 여기 민물새우들을 막 담아놓고, 이게 이제 발효가 되겠죠. 소금을 넣고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이 새우가 밖으로 국물이 끓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풍경을 자, 토방 테마로에 민물새우 여기 이렇게 민물새우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새우가 끓어서 넘칩니다. 자, 이건 토속적인 풍경이 되겠죠. 토속적 시골에만 있는 거. 그리고 향토적인 그 시골 지역에만 볼 수 있는 토속적 향토적인 소재 그 풍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쪽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 토방 텐마루에 민물새우가 끓어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자, 아크나트 토속적인 표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석 3년에 한 이래쯤 천치로 변해. 석 3년, 그러니까 3 곱하기 3이면 몇 년을 가리킬까요? 9년. 다시 말해 한 10년을 대략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10년에 한 이래쯤, 한 일주일, 7일 정도. 10년에 7일이면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 10년에 한 번쯤, 7일 동안에 한 번쯤은 천치, 바보 천치가 되고 싶어. 여러분, 바보 천치는요, 물론 이게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삶의 고통을 좀 아무래도 별 생각 없이 지나기가 쉽죠. 그러니까 바보 천치가 되어서 그 삶의 고난에 대한 아픔을 좀 잊고 싶다. 자, 그것을 잊고 싶다. 그 잊고 싶은 소망을 천치가 되고 싶다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치가 된다. 자, 그거는 삶의 고난으로 인한 고통을 잊고 싶다. 즉, 휴식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잊고 싶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변해서 짐을 부린다, 짐을 내려놓고 라는 뜻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등짐에 진 그 박물장수가 보찜을 진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짐을 땅에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앉아 쉬는 그런 떠돌이가 되라고 한다. 자, 이제 정착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다가 때로는 떠돌이가 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다가 자, 운명이 화자한테 어떤 때는 야, 너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돼. 또 어떤 때는 떠돌이가 되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운명이 나한테 헷갈리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고달픈 삶을 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슬픔과 근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휴식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행부터 14행까지가 또 하나의 의미 단위, 세 번째 의미 단위가 됐고요. 자, 네 번째 의미 단위 이제 끝부분입니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되라 한다. 자, 역시 하늘과 산은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명 혹은 역사적 힘 혹은 절대적 존재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절대적 존재와 힘이 나에게 날더러 자, 바람이 되라의 바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 이건 방랑과 떠돌이의 의미가 있었지요. 그런데 잔돌은 정착의 의미가 있었죠. 아니, 하나만 되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방랑과 떠돌이의 삶을 살라고 말하다가 어떤 때는 또 정반대로 정착의 삶을 살라고 말해요. 아니, 이거 어떻습니까? 상반된 의미 아닙니까? 상반된 의미. 자,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
자, 이랬다 저랬다. 자, 이 말은 실제로 운명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을 걸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화자가 그런 운명적인 그 유혹에 어떤 때는 방랑의 삶을 살고 싶어 하다가 어떤 때는 정착의 삶으로 생각이 확 획가닥 뒤집히는, 왔다 갔다 뒤집히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갈등,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자, 여기 15행과 16행에서 뭐가 보인다? 화자의 내적 갈등이 보인다. 자, 우리가 이거를 꼭 체크를 해둬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내적 갈등을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정리해보자. 자, 내적 갈등이 드러났죠? 그러나, 자, 그것을 하늘이 시킨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순응이, 자, 순응, 순순하게 응한다. 순순하게 따른다. 라는 뜻이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이 15, 16행의 두 구절은 앞에 1행에 나왔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자,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네. 이런 앞에 나왔던 1, 2행, 자, 1행과 2행이 나왔던 문장 구조가 1, 2행과 마지막 유사하게 끝이 나죠. 1, 2행과 끝부분의 문장이 유사합니다. 내용이 거의 흡사하고 문장 형식도 유사하죠. 우리가 처음과 시의 처음과 그 시의 끝이 유사하게 연관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수미상관. 자, 수, 머리 숫자에 미, 꼬리 미자. 머리와 꼬리가 서로 유사하게 상관되어 있다. 유사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상전개 방식을 수미상관법이라고, 수미상관적인 전개, 수미상관 시상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볼게요. 자, 이 시에서 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있나? 첫 번째, 시어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의 반복. 어디에서? 하늘, 땅, 강산 같은. 그럼 두 번째, 뭐의 반복? 식구의 반복이 있죠? 자, 식구, 어떤 식구가 반복됩니까? 자, 날더러 되라 한다. 날더러 되라 하네. 이런 시, 국어, 구절이 반복. 자, 여러분, 시어는 한 단어를 가리키죠? 자, 식구는 두 단어 이상이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시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은 날더러, 무엇은 날더러, 무엇이 되라 하네. 자, 이런 식의 문장 구조의 반복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자, 사음보의 끊어읽기, 사음보 단위로 끊어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민요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에서 혹시 볼 게 있을까요? 자, 떠돌이 되라네 되라. 성찰적 어조는 이건 잘못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X할게요. 여러분들 지울게요. 잘못 표시됐어요. 자, 어조는 독백적 어조. 날들어 되라고 해. 독백적 어조가 되겠고요. 고쳐놓겠습니다. 자, 주제는 떠돌이 민중의 삶의 그 애환, 슬픔과 근심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자, 근대화로 인해 붕괴되어가는 농촌에서 민중의 삶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자, 특징 1번, 대립적 심상. 뭐와 대립되니까? 자, 구름, 바람에 방랑 떠돌이의 이미지, 반면에 잔돌, 들꽃 같은 정착의 이미지 간의
대리적 심상이 있고요. 자, 민물새우 끓어넣는 새우, 그다음 토방, 덴마루, 자 이런 것들은 향토성이 짙은 단어가 되겠고요. 자, 사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있는데 이건 정형률 아니고요. 내재율로 불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인칭 화자에 날들어 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백적 진술이 있겠고요. 자, 수미 상관적 구성이고, 자, 이걸 통해서 안정감, 형태적 안정감, 그리고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고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